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듀퐁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며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우지수만 12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상승하며 6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은행주의 실적 호전이 주요국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한 달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달러 43센트 내리면서 77달러 5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5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오르면서 2006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3대 화학업체 듀폰이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소비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용 플라스틱 등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센 증시 박미라입니다. 간밤 열린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실적과 지표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미국 3대 화학업체 듀퐁이 예상을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또 유럽 은행들의 실적 역시 좋게 나오면서 뉴욕 지수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장중 발표된 7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좀 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자, 급하게 달려오던 미증시가 일단 한번 숨고르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라서 차익 매물도 나왔고 특히나 오늘은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5개월의 최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비 관련 업종으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지수라든지 기업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다시금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지표 이런 것보다는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을 전체적으로 소화해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라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쪽으로 나쁜 방향이 아니라 오늘처럼 소비자 신뢰지수는 나빴고 주택가격 지수는 좋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표들은 어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지수는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을 견고하게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바로 7월 달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5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가장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용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컨버러스 보드도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50.4포인트를 기록해서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 51포인트보다 밑도는 수치로 나와 주었거든요. 그리고 전월 수정치인 54.3포인트보다 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져서 나중에도 이 소득이 결국에는 감소해서 시장이 전체적인 침체로 오지 않겠느냐, 소비 침체를 불러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하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 답변한 걸 보면 상당히 저조한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더 커지고 더 구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팽배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결국 이렇게 일자리가 나빠지고 시장에서 소비가 침체된다면 결국에는 미국을 견인하고 있는 소비 주체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레벨 다운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시장에서 이어지는 전체적인 패턴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좀 예상치보다는 좋지 않게 나왔지만 전체적인 그 시장에서 나오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약하게 나왔다고 해서 결국 이 소비가 완전히 둔화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번에 소폭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면 어제 다른 지표가 나왔었죠.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표는 오히려 상승했다고요? 일단 주택시장이 미증시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이제 바닥을 형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시장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주택시장은 익사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정부의 세제 혜택이 없으면 결국엔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오늘 반등의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아직까지 주택시장의 전체적인 지표들은 좀 더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적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미국 3대 화학업체 듀퐁이 2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자, 듀폰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2분기가 1.17달러 주당 순이익을 보여주었는데요. 전년 동기가 61센트를 것을 감안하면은 거의 뭐 3배에 가까운 순이익 급증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런 순이익 급증은 일단 미국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작년에 자동차 생산량을 전년 동기 대비 70% 늘리면서 자동차용 페인트라든지 플라스틱을 만드는 듀폰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폰도 주당 순이익을 3.05달러까지 제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당 그 순이익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엔 듀폰의 자동차 부분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경기가 살아난다면 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듀폰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 미국 최대 철강업체인 US 스틸은 예상 밖의 적자를 기록했네요. 자, US 스틸도 일단은 뭐 66센트 순이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US 스틸 측에서 예상하지 못한 적자가 유럽 사업부부의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 재평가가 발생하면서 그 순이익으로 좀 손실로 감안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아니라면 일회성 비용만 아니라면 주당 66센트의 순이익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US 스틸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 예상 밖의 적자가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6% 이상의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다른 기업들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 다임러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우리 증시에서도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현대차이기 때문에 네. 미국 다임러를 한번 지켜보면요. 다임러 같은 경우도 분기 순이익이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고급차 시장들이 급증하는 중국 고급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고요. 미국 시장의 회복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임러도 어느 정도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여주긴 했는데 자동차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를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좋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과포화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냐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급하게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의 다임러의 분기 예상 실적이 웃도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좋아졌지만 자동차주들은 좀 더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비 심리가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되면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경제가 다시 후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일단은 뭐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짐 로저스라든지 켈러 교수의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블 딥이 올 것이다. 또 2012년경에는 경기인체 인체가 또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직전 박스권 고점대를 돌파할 때 얼마나 많은 자본, 특히나 더블 딥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다 이런 부분이 많았지만 결국 이런 것들보다는 시장은 상승세를 돌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약세론자들은 더블 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뭐 짐 로저스 같은 대표적인 그 약세를 논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다음번에 뭐 들어오는 충격은 이번보다 더 클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 이것은 향후의 문제고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는 계속적으로 좀 안정돼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미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속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려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어제 다우지수 업종별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소매 유통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주시죠. 일단은 뭐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지 의류, 소매 유통주는 상당히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3%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거보다 오늘 우리가 좀 체크해볼 것이 필라델피아 금 지수가 급락을 해줬습니다. 또 귀금속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약세 패턴을 보여주면서 미증시에서 매물을 좀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아시다시피 US스틸도 여전히 예상치보다 못한 그 실적을 내놓으면서 적자가 나오면서 좀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그나마 그 도이치뱅크라든지 US 뱅크가 두 은행이 예상치보다 웃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선전을 해주고 소비와 금 관련주들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는 그것이 바로 미증시의 업종별 특징이 아니었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래도 반대로 6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은행주가 많이 올랐다고요?
예, UBS라는 도이치뱅크가 실적을 좀 좋게 나오면서 네. 전체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또 상승폭은 유럽 쪽도 급등 이후에 매물도 위에서 만차게 나오면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은행수의 강세로 여섯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은 아직 우리가 뭐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서 바로 치고 간다보다는 뭐 유럽 증시도 한 번 정도는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것 중에 금값이 또 하락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값이 보니까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상품 가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상품 가격 중에서 우리가 금값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금값을 지켜보냐면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혼조를 보일 때는 항상 안전자산으로 그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금값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혼조의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금값이 급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시장이 불안해서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지 미국의 WTO 위험에 따라서 계속 시장이 불안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던 이런 자금들이 계속 안전자산보다는 좀 공격적인 위험성이 높은 리스크가 큰 자산 쪽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유로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런 원인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금값이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같이 급락했다는 이런 부분들, 안전자산보다는 좀 공격적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현 장세를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유가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2%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77.50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일단은 소비심리 악재, 결국 이 소비심리 악재가 경기 후퇴에 대한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유가도 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가 77.50달러라면 여전히 80선대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 박스권대의 움직임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단기적으로 오늘 2% 정도 하락하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에 따른 영향을 받았지만 전체적인 유가의 흐름을 보면 아직은 박스권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 여력도 여전히 남아있다라 판단되고 있고 또 유가의 전체적인 흐름, 경기에 대한 상승 모멘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락은 여전히 소비자 신뢰 지수의 그런 영향에 따른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밤에도 주요한 굵직굵직한 경기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표들이 발표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밤에는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베이지북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은 또 이번 베이지북은 이 앞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내구재 주문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구재 주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든지 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또 주간 원유 재고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주간 원유 재고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움직임, 또 유가가 움직이면 상품 관련주에서 유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원유 재고라든지 내구재 주문 이런 걸 좀 보시기 바라고요.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계속 한 7, 8개월 동안 똑같은 내용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어서 크게 우리가 보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밤에 발표되는 실적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일단은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보잉 정도고요. 그리고 보잉과 비자 정도가 나오는데 나머지 코닝이라든지 코노코 필립스 이런 정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저희들도 잘 모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기업들은 볼 필요가 없고 있고요. 시장에서 굵직굵직하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 수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지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관련 업종들의 저점에서는 계속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보잉이라든지 코닝이라든지 비자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결과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2분기 어닝 시즌도 중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굵직한 지표들도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 미증시는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 차익 매물을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500선대를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기준은 미증시도 단기적으로 박스권대를 돌파해 주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블딥에 대한 영향들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떨칠 수 없고 또 고용이라든지 소비가 여전히 크게 살아나는 모습도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인정하면서
시장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조는 경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표들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지표들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시장에 그대로 전달되는, 시장이 그대로 녹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증시도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의 차익매물을 맡길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아직까지는 악재들을 모두 떨쳐낼 수는 없겠지만 주가는 항상 악재 속에서 크기 때문에 미증시도 단기적으로 추세적인 모습에서는 좀 꾸준하게 우상향의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단기적인 악재에 따라 흔들린다 하더라도 아직은 박스권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 증시도 앞으로는 박스권 행진을 당분간 이어가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밤 뉴욕 시장 다우지수만 소폭 오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 심리가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나타났고요. 미국 경기가 다시 후퇴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송구르기가 들어가면서 소폭 조정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한 뉴욕 증시가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문가 좀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시장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이나 기업 실적 호조, 그리고 풍부한 국내 유동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불안 요소와 함께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국내 수급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 증권사들 예측치를 보면은 박스권 장세 돌파 이후 안착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시즌이 끝난 후 실적 모멘텀의 공백을 고려할 때 탄력적인 추가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 쪽으로 시장 방향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글로벌 지표 부진에 따른 우려 등으로 단기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의 회복 추세는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글로벌 증시 역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적 모멘텀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월 초와 월 말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시장은 완만한 계단식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계단식 상승세가 일어난다면 시장은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기존의 업종별 차별화가 IT, 자동차 일변도의 상승을 보였다면 향후에는 조선, 기계, 철강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업종과 증권, 은행 등 금융시장 안정 수혜주에 대해서 비중을 일부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장중 연고점을 또다시 썼습니다. 1778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단기 급등하면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주가 흐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고점은 상향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은 급진적인 상승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 그리고 조정이 있더라도 어제도 소폭 밀리기는 했지만은 외국인이 현재 계속해서 추가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수그러들 때까지는 좀 완만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만한 상승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 풍선 효과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두 업종이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한 부분들이 갑자기 좀 일부 상승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예, 어제 미국 지표들을 보면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경기 소비자 지표라던가 이런 지표들은 또 생각보다 좀 안 좋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따라갈 겁니다. 네. 이제 큰 방향으로는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미국 시장에 좀 불확실하지만 WD 우려가 좀 줄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혼조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오르고 다우가 좀 혼조를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 미국장만 가지고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네.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의 좀 순차적인 상승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는 특히 기관을 중심으로 투신을 중심으로 이 펀드 환매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수급 상황 좀 더 이렇게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급적으로는 네. 지수가 1700을 돌파한 이후부터 네. 꾸준하게 펀드 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펀드 환매가 일어나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물량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상승 이후에 환율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환율 하락 수혜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환매 요구가 커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뭐 LCD, LED,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주들 뭐 한 이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기관들 매물이 그런 펀드 환매에 대한 그 부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펀드 환매에 대한 요구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나올 매물들이 다 나오고 나면은 좀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매수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면은 기간의 펀드 환매 요구가 좀 줄어들면서 매도가 네. 좀 줄어드는 시점, 그런 시점을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견조한데 IT 업체들이죠. LCD, LED 업체들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네, 올 2분기 네. 하이닉스 반도체와 LG 디스플레이가 우수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LCD, LED 업종과 같이 얼마 전까지 시장을 이끌던 IT 업종의 경우는 오히려 가격 조정 이후 빠른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계속됐던 공급 부족 현상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은 가격이 급격한 하락보다는 완만한 조정이 예상되고 있고 LCD 패널이나 LED TV의 경우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급락 시에 오히려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장 투자 전략도 이러한 IT 종목들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좋을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필두로 해서 IT, 자동차 등 기존 대장주들이 한 며칠 전 그저께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네. 기아차 같은 경우 신차 효과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 신차 효과가 집중됐던 기아차의 경우도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면서 올랐던 IT 업종의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실적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의 중론으로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장주들의 경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반등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네. 향후 IT 자동차주들의 경우는 실적 성장세가 견조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북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나 반도체 가격 그리고 LCD 패널의 가격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야 다시 시장의 대장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반면 순환배가 돌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좀 비중을 늘려야 하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향후 완만한 상승세와 함께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보여줬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IT 업종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향후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시장 전면에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차별화 장세가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상승을 할지 아직까지는 두드러지는 종목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 회복과 함께 완만한 출구 전략에 따른 금리 상승이 향후에도 시장에서 중요한 재료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예대 마진의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은행, 보험업종에 대해서 좀 비중을 늘리셔야 할 것 같고
또한 그 금리 인상과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하락할 경우 그 환율 하락 수혜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 이후 그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소폭 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하락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수출보다는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철강, 화학 등 소재 섹터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율 하락의 수혜를 받고 있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철강업계, 철강업종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 현대제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좋은 주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네. 동사의 그 2분기 고로 부문 영업이익이 1,193억 원, 그 영업 마진이 한 15%로 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조만간 2고로 완공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이제 고로 부문에서 투자 회수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로 가동 성과가 좋기 때문에 3고로 건설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그 오히려 이익 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중국의 유통 가격 반등 등 그 국제 철강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사의 주가에 향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 현대제철은 또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철강주 흐름이 요즘에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제철과 또 포스코 이 양 두 종목이 철강 업종 이끌고 가는 양대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종목 주가 흐름이 최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이제 제가 추천해드렸던 현대제철부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동사 주가는 기존에 10만 원을 뚫지 못하고 9만 한 6, 7천 원 선에서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8만 원에서 9만 6, 7천 원에서 2010년 이후 계속 1년, 한 10개월 이상을 갇혀 있었는데,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금 주가는 어제 종가가 10만 3천 원 정도로 끝이 났었는데, 목표 주가들은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지금 네. 그 10만 원을 상향 돌파하면서 많게는 뭐 15만 원, 16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뭐 일봉이나 뭐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없던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포스코랑 좀 다른 거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 기존에 고로 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H형광, 그러니까 건설 부분의 철강과 기타 다른 부분들이었는데 그 고로 부분이 새로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나 그리고 그 매출이 정상적으로 그 현대 쪽에 납품을 하면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그 크기 자체가 좀 바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주가가 좀 정당화되는 그런 좀 모습이고, 포스코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포스코가 뭐 연초 같은 경우 그 M&A라던가 그 철강 업종 위에도 좀 많은 좀 손을 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관 투자가들한테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좋은데도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43만 1,000원을 찍고 지금 최근에 좀 철강 가격, 국제 철강 가격이 반등하면서 51만 9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향후에도 뭐 환율 하락이라던가 뭐 이런 환율 하락 수혜라던가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상승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같이 철강주 중에 다른 철강주들을 이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더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들어서 이렇게 10만 원대 주가를 거의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높은 가격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오르는 주식을 이제 못 사는 이유가 네. 손절매가 좀 안 돼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물론 코스닥 업체처럼 주가가 막 하루에도 큰 폭으로 뭐 10% 올랐다 10% 바로 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주식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현대제철이나 시장 상위 종목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특히 돌파했을 경우에는 빠지더라도 어떤 그 하방 경직성을 항상 보입니다. 그리고 빠지더라도 자기가 이제 고점을 잡는다 그래도 빠졌다 네. 어느 정도 반등이 오기 때문에 이제 손실 최소화 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줍니다. 필요할 경우 아니면 상황이 바뀔 경우에는 손절매를 생각하시더라도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닥에서 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전고점을 확실하게 뚫어주고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실적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매수 가담하시는 편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강 업황이 요즘 호황이 좋고 또 튼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 말고도 좀 중소형 종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으로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후판 관련된 네. 업체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조그만 회사들은 많습니다. 네네. 그런 주가들이 근데 특징이 보면은 네. 그 전에도 보면
그 철강 시황이 좋아지면 이제 주가는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렇고 기관 외국인이 어떤 그 대형주를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대형주들이 쉴 때 움직이는 경향을 이제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가 후판업체 이제 동국제 같은 경우 많이 빠져서 좀 반등이 나온 정도인데 몇몇 업체들만 지금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업체 중에서는 현대제철만 좀 정고점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런 철강주 랠리가 이제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작은 업체들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를 지금부터 들어가셔서 기다리시기보다 오히려 기관 외국인 매수에 가담을 하시고 이 종목들이 쉴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다시 이제 소형 종목들로 눈길을 돌리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흐름을 잘 지켜보라는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현대제철의 가격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보죠. 예, 그 어제 종가는 또 한 10만 8천 원, 어제 장중 11만 원 또 고가를 만들고 10만 8천 원에 끝이 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번 고점을 뚫어놓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오늘 정도 해서 한 번 정도 어제 저점 부분에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5일선 부분에서 한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매수가 10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중장기 투자자시고 반드시 뭐 지금 사서 뭐 단기간에 수익을 내시겠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조정도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사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정고점 그냥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10만 원을 상향 돌파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거 추가 상승이 좀 있은 이후에 이제 전고점 부분이는 한 10만 원대까지도 조정은 항상 가능하다고 이제 좀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1만 원에서 10만 원 선까지 좀 나눠서 사놓으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어차피 신고가고 전고점 이런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최대 목표가 16만 원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13만 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손절가는 제가 뭐 10만 원까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장중 10만 원 가는 건 의미가 없는데 네.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건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현대제철에 뭐 좀 시간이 좀 당장 올라가기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관점에서 손절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철강 업황이 호황을 누리면서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이었죠. 현대제철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전국 30개 지방공사에 대한 경영 실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영 부실이 심각한 곳은 연말까지 퇴출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르면 오는 8월까지 총 138곳의 신규 사업장 가운데 포기할 사업장을 결정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 8곳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야권의 승리로 끝난 6일 지방선거 이후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거입니다. KT가 2014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해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와이파이 존을 10만 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 세계 여행업계 큰손이라고 불리는 중국 관광객을 붙잡기 위해 한국 비자 발급 절차를 크게 간소화합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으로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 윤홍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에 있는 3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사 가운데 경영이 부실한 곳을 골라서 올해까지 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전국 30개 지방공사에 대한 경영 실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상태가 크게 부실한 곳은 퇴출 절차까지 밟는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일단 30개 지방공사를 등급별로 나눠서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곳에는 약식 진단만 실시하고 문제가 심각해서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재무 개선 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실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말까지 아예 아웃을 시킨다는 계획인데요. 퇴출의 기준은 크게 보면 부채 규모, 부채 비율, 그리고 단기 손익 등 세 가지 요인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각 개별공사의 개별 상황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판단할 방침입니다. 다만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400% 이상 되는 공사들이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런 지방 공사들도 보면은 신의 직장이다라고 불릴 만큼 정말 굉장히 안전한 고용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고 밝힌 데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요? 네, 정부가 이번에 지방공사의 경영 상태를 면밀히 실사하기로 한 것은 최근 스페인 등 일부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공기업의 재무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 속해 있는 지방공사의 경우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들 공사의 경영 사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실제 서울시 SH공사를 비롯해서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무려 3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특히 부채가 많은 상황입니다. 또 부동산 관련 공사뿐 아니라 지하철 사업을 담당하는 7개 도시철도공사도 경영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악의 경우 지방공사를 아예 퇴출까지 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전국 124개 공기업 가운데 26개를 선정해서 정밀 실사를 진행한 바 있고요. 그때 충남 농축산물류센터와 태백관광공사 등 2곳을 실제로 청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기업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모쪼록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에 있는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400여 개 사업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까지 총 138곳의 신규 사업장을 포기할 사업장을 골라서 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총 414개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 보상금이 투입되지 않아 신규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곳이 138곳인데요. 공사는 일단 이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분류되는 세종시,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하고 택지개발, 또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과 같은 도시재생지구 등을 주요 구조조정 리스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모자란 것, 또 집가 상승과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면은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공사가 이렇게까지 사업 구조조정의 칼날을 강하게 빼어든 이유는 역시 부채가 지나치게 급증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부채 118조 원에 하루 이자만 80억 원이 넘게 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사는 8월에 사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9월에는 특단의 재무구조 개선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9월에 발표될 재무 개선 대책에는 기존에 활용했던 잉여 사업 매각, 그리고 사업 구조조정, 토지 수익 연계 채권 등을 포함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 등 발행 등 신규 자금 수요 방안이 대거 담길 예정인데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LH는 분양 전환이 되면 수익이 돌아오는 공공임대주택을 담보로 이 같은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 재무 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업 구조조정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서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잇따라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난 여론도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 8곳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선거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이 되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야권의 승리로 끝난 6.1 지방선거 이후 이 오늘을 계기로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방향을 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 8곳에서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권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데요. 해당 지역은 서울 은평을, 강원 인제군, 충북 충주시, 그리고 강원 정선군, 인천 계양을, 충남 천안을, 광주 남구 등입니다. 이 가운데 야권이 단일화를 이뤄낸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서울 은평을에서는 한나라당 이재호 후보와 민주당
장상 후보가, 충북 충주시에서는 한나라당 윤진식 후보와 민주당 정기영 후보가 뜨겁게 맞붙습니다. 초반에 야권 후보가 난립하던 상태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부분 우세한 상태였는데요. 야권이 일부 지역에서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판세가 좀 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가 선거 직전에 타결됐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만큼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야당이 승리를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확실히 전국 주도권을 쥐고 또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입지도 탄탄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여당이 지방선거의 패배 후유증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전국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면서 후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2곳 안팎에서 그리고 민주당은 5곳에서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와이파이존 내년 10만 개로 확충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인기가 최근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통신사들이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존을 크게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존 규모에서 KT에 크게 밀리던 SK텔레콤이 지난 14일에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였습니다. 이것은 월 5만 5천 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하면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한 것인데요. KT가 이에 맞서서 어제 다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의 요금제는 일부 대용량 사용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진정한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2014년까지 KT가 5조 1천억 원을 들여서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내년까지 무료 구역인 와이파이존을 10만 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10만 곳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건데요. 우리 국토의 100배인 미국보다도 더 많은 와이파이존을 갖춰서 가입자들이 무료 구역을 찾는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진정한 인터넷 강국의 모습이 갖춰질 텐데요. 통신사들의 무한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 여행업계 큰 손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해에서 그 해외 여행 인구가 5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가운데 근데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2.5% 정도에 불과한 100만 명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100만 명이 넘은 것도 2008년 이후인데요. 정부가 최소한 내후년까지 3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먼저 까다로운 비자 발급 기준부터 고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중국 부유층에 이어서 중국 중산층의 비자 발급 조건도 좀 완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다음 달부터 중국 소수 부유층이나 지도층에게만 발급되던 복수 비자가 중국 내 500대 기업 임직원 등 소비력을 갖춘 중산층이면 누구에게나 발급될 예정입니다. 또 가족 단위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 외에 양가 부모까지 한 번에 비자를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복수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비자로 2번 입국할 수 있는 더블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한 것은 역시 우리나라보다도 앞서서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지금 3억 명 정도로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마다 100만 명씩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단속을 좀 강화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특히 오늘 우리나라는 올해 최대 인구가 오늘 해외여행을 나갔다, 여름 휴가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갔다라고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조치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어닝 모멘텀도 있었지만 장중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가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도 고점에 따른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 좀 더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에 집중하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자세한 풍부한 투자 전략 출발센 증시에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